일단 데이터 센터에서요, 이제 열을 낮추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시한팹 가동률이 빠르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번에 확인된 게 70% 수준의 가동률 회복했다라 하고 있고, HBM4 두께가 왜 중요하냐? HBM 관련 주들의 주가 흐름이 완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 네, 오늘 모신 분은 IT의 신 이형수 대표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번에는 우리 그 AI 반도체 혹은 그 뭐죠? 데이터 센터에 몰려드는 여러 가지 그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전력의 소모량이 엄청나다. 이게 이제 계속 나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관련해서 뭐 액침 냉각이니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자세하게 풀어주시죠. 네, 일단 뭐 작년에 사실상 챗GPT 때문에 AI 혁명이 시작됐다고 볼 수 있고요. 그 당장 급한 거는 반도체였잖아요. 그래서 엔비디아 칩 지금 구하는 게 가장 큰 문제였고, 최근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조금씩 병목이 해결되고 있습니다. 뭐 아직까지 원활하진 않지만, 그런데 이제 점점 더 검색을 쓰다가 저같이 저도 그런데 이제 챗GPT 쪽으로 넘어가는 사람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러면 이게 문제가 뭐냐면, 데이터 센터에서 많은 컴퓨팅 파워, 그래서 그 GPU에서 연산들이 많이 필요해지고 있고, 또 하나 문제가 전기 소모입니다. 기존에 만약에 구글에서 검색 엔진에다가 검색 한번 하면 0.3W 정도가 소모가 되거든요. 아, 데이터 그래요? 센터에서. 예. 근데 챗 GPT에다가 제가 텍스트를 입력하면 쫙 이렇게 뽑아주잖아요. 그렇죠. 그게 2.9W 정도 나와요. 아, 거의 10배 가까이. 10배 가까이 되네요. 근데 이미지를 뽑는다 그러면 그 60배. 엄청나네.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검색을 쓰는 사람들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점점 더 이게 이제 생성형 AI 쪽으로 넘어가고, 이제 그런 것 쪽을 트래픽이 계속해서 몰리게 되면 결국 이제 데이터 센터로 인해서 전력 부족은 이제 뭐 눈을 보듯 뻔한 이슈인 거고요. 그리고 이제 조만간 이게 10년 안으로 데이터 센터가 전체 세계에서 전력 소모 비중이 지금 10%를 넘어가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뭐 지금 유럽 같은 데는 아일랜드 같은 데다가 전기를 많이 그 데이터 센터를 많이 구축을 하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뭐 전 국민들이 갑자기 단전을 뭐 이렇게 해야 되는 정도로 지금 전기가 부족해서. 맞습니다. 갑자기 막 이렇게 몰리면 그렇게 될 뭐 것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데이터 센터라는 게 어떻게 보면 부동산 시행업하고 비슷합니다. 도시 주변에다가 설치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설치를 하는 것도 문제인데, 요즘에는 이제 아예 자체 전기 수급에 대해서 계획이 없으면 허가를 안 내준 이런 이슈들도 있습니다. 그러겠네요. 네. 일단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전기를 그렇게 확 그 사용이 된다고 하면, 네네. 그렇죠. 그거를 별도로 네네. 이거 기존의 전력 그 수급 계획 외에 별도로 네네. 맞습니다. 캐파가 있어야 그렇죠. 이게 딱 놔주는데, 기존의 거 하면은 다른 네. 쪽이 어차피 또 못 받으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니네 데이터 센터 일단 뭐 허가는 검토해 볼 텐데 전기는 어떻게 할 거니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에 빅테크 업체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그래서 SMR이라고 해서 소형 전자 원자로 이런 쪽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근데 뭐 도시 주변에 SMR 갖다 놓으면 아무리 안전하다고 해도 사람들 싫어하죠. 그렇죠. 어차피 또 네. 반대. 네. 그리고 미국에서 어차피 그 SMR과 관련해서 여러 네. 가지 시도들이 다 실패로 현재는 끝난 네네. 걸로 저도 기억이 되고 있는데. 네네, 그렇죠. 그게 이제 주가가 어마어마하게 빠졌던. 맞습니다. 근데 요새 이제 전력에 대한 네. 이 수요 네. 부각이 되면서 다시 또 급등하고 있는 모습인데, 네네. 이 주가와 실제 그 프로젝트가 성공하냐는 이게 별개의 문제이긴 하죠. 맞습니다. 일단 사람은 한번 편해지면요, 이제 다시 못 돌아갑니다. 일단 앉으면 뭐 서 있으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고, 그렇죠? 누우면 자고 싶은 게 이제 사람의 심리인데, 뭐 검색보다 생성형 AI가 너무 편하고, 생성형 AI 가지고 뭐 이미지 뽑아보면 너무 좋고요. 이제는 생성형 AI 가지고 동영상을 뽑잖아요. 그렇죠. 소라. 네, 그럼 동영상을 뽑기 시작하면 이게 소라 서비스가 아마 연내 시작되거든요. 그럼 소라로 인해서 또 전기 소모. 어마어마하게. 네, 맞습니다. 이거를 준비를 하지 않으면 큰일 나는 거죠. 그렇겠네요. 네. 자, 그러면 네. 지금 이 검색, 그러니까 지금 챗GPT 말고 네. 왜 그 구글이라든가 MS라든가 또 자기네들의 그 LLM이 있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그것을 사용할 때도 똑같은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거죠. 맞습니다. 단순 검색이 아닌. 맞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우리가 뭐 불과 한 10년 전인가
요즘에 젊은 친구들은 네이버 검색 안 하고 유튜브에서 검색한다 그랬을 때 되게 충격이었잖아요. 그렇죠. 네. 요즘에는 이제 다 생성형 AI 쪽으로 가고 있고 실제로 계약을 하면 생성형 AI 쪽에 트래픽이 확 늘어나는 효과들이 있거든요. 네. 네. 자, 그렇다면 일단은 이게 눈에 뻔하게 보이는 문제, 전력 소모가 계속 증가될 수밖에 없다. 그것도 아주 빠르게, 그리고 네네. 큰 폭으로. 네. 자, 그러면 이러한 그 환경 변화, 이것에 맞춰서 또 변화되는 우리의 어떤 그 산업 구조가 있겠죠? 네네, 맞습니다. 일단 데이터 센터에서요, 이제 열을 낮추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열. 그러니까 지금 반도체에서 나는 열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고요. 기존에 이제 CPU 기반의 프로세서, 그러니까 서버를 구축할 때보다는 GPU 기반으로 할 때 열이 훨씬 더 많이 납니다. 이제 GPU 자체는 기본적으로 프로세서 코어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열이 많이 나고요. 실제로 이제 만약에 데이터 센터에서 100이라는 전기를 소모한다 그러면 서버에서 나오는 전기 소모 비중은 40%밖에 안 돼요. 의외로 데이터 센터에서 굉장히 많은 전기를 소모하는 게 원인 중에 하나가 열을 낮추기 위해서 쓰는 거거든요. 네. 실제로 반도체라는 거는 온도가 20도에서 25도일 때 제일 잘 돌아가요. 그러면 데이터 센터가 약간 시원해야지 제일 좋은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걸 위해서 데이터 센터에다가 엄청나게 강력한 에어컨을 틀어놓거든요. 근데 그 에어컨을 돌리기 위해서 전기가 그만큼 소모가 되는 건데, 자,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그러는 거죠. 아, 당장 이 에어컨을 대체를 해보자. 라고 해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 물을 흘려보는 겁니다. 그게 순행식이에요. 기존에 에어컨을 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게 공랭식이라고 하면, 이제는 순행식을 시도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순행식 관련된 이제 이런 업체들이 수혜를 보고 있는 거고, 순행식은 뭐냐면 반도체 위로 이렇게 물을 흐르게 하는 거예요. 아, 네. 그러니까 기계에 닿는 게 아니라 그냥 네네. 물이 흐르면서 주변에 네, 열을 맞습니다. 우리 강처럼. 맞습니다. 그래서 위에 그 반도체 바로 위에 알루미늄 판 같은 것들을 이제 놓고요. 그 안으로 이제 물이 흐르게 하는 거죠. 그러면 물이 이 열을 흡수해서 이제 뜨거운 물로 배출이 되면 이제 열이 흡수가 되는 건데, 문제가 뭐냐면 데이터 센터라는 것, 특히 반도체라는 건 회로잖아요. 그렇죠. 여기는 그 만약에 뭐 습도 이런 것들로 인해서 손상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습도 좀 물이라는 거는 그렇죠. 상당히 전자제품은 맞습니다. 쥐약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어요. 일단은 금속을 부식시키고요. 그리고 플라스틱으로 한다 그래도 물로 인해서 그게 그 산화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이제 그런 문제들 때문에 당장 쓰기는 편합니다. 이제 순행식 같은 경우는 그걸 DTC라고 하거든요. 다이렉트 투 칩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뭐 큰 돈 안 들이고 기존 세팅을 할 수 있는데 이제 유지 보수에 대한 걱정이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것들도 하냐면 순행식 대신에 물이나 이제 뭐 에틸렌 글리콜 같은 거를 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그거 말고 아예 그냥 액침 냉각이라고 해서 서버를 이렇게 어디다가 푹 담궈 버리는데, 물에다 담그면 얘가 전도성을 띠니까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완전 절연체 같은 액상이 있습니다. 약간 겔 상태 같은 거. 그게 이제 액침 냉각이고, 실제로 보면 기름 같아요. 네. 그냥 그거를 그냥 네. 우리 제품을 그냥 컴퓨터를 그냥 담궈버린다. 네, 맞습니다. 그래도 서버를 문제 없다. 네네, 서버를 담궈 넣어 버리고, 여기는 절연체입니다. 이게 액체인데 전기가 통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은 괜찮은데, 이게 가는 방향은 맞는데 기술적으로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많은 투자를 하고 있고, 실제로 그런 쪽으로 이제 그 액침 냉각 쪽으로 솔루션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미국의 버티브 홀딩스라는 회사고요. 여기가 이제 뭐 글로벌 빅테크 업체들, 특히나 엔비디아하고 굉장히 많은 협력을 해서 요즘에 굉장히 많은 주목을 받고 있고, 그리고 이제 서버 쪽 기본적으로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으니까 이런 쪽으로 이제 서버 수요가 증가하면서 이제 수혜를 보는 회사가 슈퍼 마이크로컴이라고,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라는 회사가 올해 들었으면 해도 몇백 올랐습니다. 주가가. 10배 뭐 보니까 그 저점에서 보니까 최근에 네네. 몇 년 동안 100배 올랐다고 뉴스에 나오던데. 맞습니다. 그만큼 실적 성장이 좋고요. 최근에 보면 그래서 AI 쪽, 특히나 이제 뭐 델 같은 경우도 뭐 서버 쪽을 하는데 OEM 서버를 하지만 이 회사는 AI 쪽 비중이 높아서 수주 흐름이 굉장히 좋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그 실적 발표한 오라클 같은 회사들도 엔비디아하고 이런 협력들 하면서 클라우드 사업 쪽에서 굉장히 많은 수혜를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AI가 그동안에는 모든 게 칩 쪽에만 관심이 가 있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점점 확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인프라 쪽, 뭐 데이터 센터나 아니면 이런 쪽으로도 가고, 그리고 이제 하반기 쪽에 뭔가 이제 좀 온 디바이스 AI, 우리 쪽으로 뭐 이런 디바이스 쪽으로 확장되는 그런 쪽으로 계속해서 이제 시장의 관심이 이제 옮겨갈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일단 정리를 해보면 데이터 센터 일단은 계속해서 증가될 수밖에 없다. 우리가 그 사용량이 자꾸 늘어나게 네네, 되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통해서 사용되는 전력의 소모를 어떻게 줄일 것이냐. 우리가 그냥 시설과 관련해서 우리가 뭐 원전이니 뭐니 요새 뭐 부각이 되고 있는 태양광이니 네네. 이런 거는 이제 그 외적인 문제고 네네. 자체 데이터 센터 내에서 어떻게 전력 소모를 줄일 것이냐에 대한 네네. 고민 맞습니다. 요거를 우리가 IT 쪽에서 네네. 봐야 되는 관점이군요. 그렇죠. 단기적으로는 이거 가지고 전기 소모를 줄이는 거. 그러니까 이게 늘어나는 건 어쩔 수 없잖아요. 사람들한테 이게 뭐 이제 전기 많이 쓰니까 쓰지 말라고 할 수도 없는 거고. 일단은 데이터 센터에서 전기 소모를 줄이는 방법. 그리고 이제 점점 더 에너지원을 확보하는 방법들이 있는 거죠. 이거는 장기적으로 해야 되는 거고, 단기적으로는 데이터 센터 내에서 열을 낮추는 게 가장 효율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 열이 발생이 될 때 더 전력 소모량이 늘 커지니까 네네. 그 열을 어떻게 낮출 것이냐 그리고 네네. 또 열을 낮추는 그 방식에서 어떻게 소모량을 줄일 것이냐. 네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계속해서 전력 반도체니 해가지고 칩 자체가 전력 소모를 줄이고자 하는 어떤 그 있었잖아요. 네네. 제품들이. 네네. 이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건 기본입니다. 그건 그거는 기본이고. 무조건 가야 되는 방향이고요. 여기서 더 이제 추가해서 이제 데이터 센터에서 열을 낮추는 것. 그 노력은 무조건 가는 건데, 그게 그러면 전성비를 높여야 되잖아요, 반도체. 그럼 반도체 전성비를 높이려면 선단 공정이 돼야 되는데, 지금 그러면 EUV 장비하고 엄청나게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쪽도 사실 그렇게 녹록한 상황은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의 냉각을 어떻게 네. 시킬 것이냐에 대한 솔루션을 가지고 네. 있는 게 지금 최대한 떠오를 수 있는 네네, 맞습니다. 산업이라고 봐야겠군요. 그렇죠. 네. 자, 현재 뭐 말씀하신 그 버티브라는 네네. 뭐 이 기업도 지금 효율적입니까? 어떤 방식으로 그렇게 그 과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죠? 일단 이제 그런 것들을 그 엔비디아 같은 업체들하고 손을 잡고 오래 전부터 이제 추진을 해왔어요. 그래서 미국 에너지 뭐 관리국 이런 데다가 프로젝트도 받고. 근데 아직까지 상용화는 안 되고 있어요. 근데 여기도 이제 기대감밖에 없는 거긴 한데 가는 방향은 이제 맞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제 만약에 미국에서 슈퍼 마이크로컴이나 버티브 같은 회사들이 뜨면 우리는 또 프록시의 나라잖아요. 그러면 한국에서 또 뭘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국내에서 이런 이제 데이터 센터나 이런 쪽 에너지 효율 쪽에 관련된 업체들 이제 보는 게 맞고요. 이제 그런 쪽에서 보면 서진 시스템 같은 회사들이나 KINX 같은 회사들이 좀 주목을 할 만한 것 같습니다. 일단 이제 GPU 자체는 점점 더 고성능화돼요. 그러니까 지금 엔비디아의 칩이 H100이라는 칩이 그 4나노 공정이고요. 그리고 이제 2분기에 나오는 게 4나노 공정의 H200이긴 한데 성능은 2배가 개선됐어요. 그러면 프로세서, 트랜지스터 수가 더 많아지고 또 더 전기 소모도 많아지겠죠. 그래서 고성능 GPU가 되면 우리 뉴스 같은 데 보면 이렇게 그 컴퓨터를 막 이렇게 아파트처럼 해가지고 쫙 세워놓은 거 있잖아요. 요 하나를 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 렉에서 전력 사용량이 기존에는 검색 쪽으로 쓰는 렉들이 8kW 정도 나왔거든요. 8kW 렉당. 네. 근데 요 생성형 AI는 렉당 30kW에서 100kW까지 증가합니다. 렉 하나당. 그러면 열이 그만큼 많이 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점점 더 그 액침 냉각이 어떤 가는 방향이라고 하지만 아직까지 준비가 안 돼 있는 거고. 그리고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이제 연내에 그러니까 빠르면 2분기, 늦어도 4분기에 3나노 기반의 B100이라는 칩이 나와요. 그럼 B100이라는 칩의 좀 더 개선된 버전이 B200이라는 게 아마 내년쯤에 나올 것 같습니다. B200부터는 기본적으로 액침 냉각을 사용하겠다고 젠슨 황 CEO가 이야기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지금 그렇다면 그와 관련해서 그 뭐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되면 또 국내 뭐 무슨 테마주들이 막 오르는데 네네. 우리가 실질적으로 그렇게 네. 어떤 기술력이 됐든 아니면 사업에 연관성이 있는 기업들이 그렇게 있나요? 사실 뭐 테마로 하면 뭐 GST 같은 회사들이나 뭐 인성정보라든가 뭐 이런 회사들이 맞긴 한데요. 제가 보기에는 실제로 사업적으로 비즈니스가 관련성이 높고 실제로 수혜를 볼 수 있는 회사는 제가 이제 보기에는 서진 시스템 같은 회사나 KINX라고 볼 수 있고요. 일단 KINX라는 회사는 그 데이터 센터, 상업용 데이터 센터를 하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업 자체가 데이터 센터고요. 그래서 이제 AI 쪽 데이터 트레이닝이나 이런 쪽에 수요가 늘면 당연히 KINX 사업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최근에 이 회사가 좀 조정을 좀 많이 받았어요. KINX가. 근데 조정을 받은 이유가 사실 제가 이게 데이터 센터라는 게 부동산 시행업하고 비슷하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 도시, 그러니까 정말 알짜배기 땅에다가 데이터 센터를 지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 회사가 신규로 짓고 있는 게 과천입니다. 과천 엄청 땅값 비쌀 것 같잖아요. 그렇죠. 거기에다가 1,600억을 투자해서 땅을 확보하고 데이터 센터를 짓고 이걸 셋업을 하고 있는데 이게 3개월에 지연이 됐습니다. 당초 계획보다. 아무래도 요즘 뭐 부동산 경기 영향을 타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주가가 빠진 건데요. 3개월은 그냥 투자자들이 기다리면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더 많은 데이터 트래픽이 몰릴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제 클라우드를 많이 쓰면 당연히 뭐 마이크로소프트 애저나 아마존 웹 서비스 같은 것들을 쓰잖아요. 네. 그러면 뭐 KINX가 얼마나 수혜를 보겠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미국에 만약에 데이터 센터가 있다 그러면 이게 광 케이블을 아무리 빨리 해서 통신을 한다 그래도 한 3초 정도의 지연이 있어요. 미국 한번 왔다가 이제 땡겼는데 3초 정도 지연이 있잖아요. 근데 그 AI에서 3초의 지연은 굉장히 클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율주행차나 로봇이나 이런 쪽에서 막 그런 지연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뇌가 서버 클라우드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가까이 갖다 놔야 되잖아요. 그런 쪽에 클라우드 허브 비즈니스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주 이렇게 그 연산해야 되는 것들을 이 회사가 미리 갖다 놓고 그걸 담당을 해줄 수가 있거든요. 예전에 해외 웹사이트 접속하면 굉장히 느렸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것들이 인터넷 익스체인지를 통해서 많이 해결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자주 방문하는 웹사이트를 미리 갖다 놓는 거예요. 국내 저기 서버에다가. 그런 것들을 하는 게 이제 KINX라는 회사고요. 그래서 이 회사는 과천 데이터 센터 쪽이 되면 매출이 성장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제 AI 쪽에서는 꾸준한 수혜를 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서진 시스템이라는 회사는 알루미늄 다이캐스팅 하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알루미늄 부품 회사고요. 그리고 원래 이 회사는 통신 장비 껍데기죠. 함체라고 하는 거. 이제 그런 쪽을 주로 하는 회사였는데, 지금은 ESS 업체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1등 그 에너지 저장 시스템 업체가 플루인 에너지라는 회사가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미국도 보면 전 세계 데이터 센터의 3분의 1이 미국에 몰려 있어요. 네. 그리고 고급 데이터 센터는 대부분 미국이 있거든요. 그러면 뭐 어떤 사막이나 아니면 뭐 해상에서 에너지를 생산해서 땡겨오잖아요. 근데 에너지를 생산하는 데하고 소비하는 데가 거리가 굉장히 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송전 효율이 되게 떨어져요. 네. 근데 송전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SOC 투자를 하려면 시간이 걸리죠. 그럼 당장 어떻게 해야 되냐면 ESS 같은 것들을 컨테이너 같은 거를 갖다 놓고요. 발전소에다가 얘를 이제 차로 이렇게 실어 나르면 되는 거죠. 그런 것들에서 이제 수혜를 볼 수 있는 게 이제 뭐 서진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뭐 관련된 기술이 있는 게 아니라 네. 그러한 것들의 어떤 껍데기 역할을 네. 그 제공하는 네네. 그러한 업이기 때문에 관련해서 네네. 매출이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가 커질수록 네. 증가될수록 여기에 관련된 메탈 네네. 플랫폼이 네네. 자꾸 판매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맞습니다. 있으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 별거 아닌 껍데기 같지만요. 그 제품에 맞게 껍데기라니까 좀 네. 없어 보이는데 네. 케이스. 네, 케이스. 근데 그게 그 제품마다 특성을 다 맞춰줘야 돼요. 그러니까 왜냐면 그 에너지 저장 시스템 같은 경우는 어떤 외부 충격이나 이런 데 굉장히 민감하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다 맞춰줘야 되고, 그리고 뭐 절연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성능 맞춰줘야 되고, 그래서 이게 성능 그 콜 테스트라고 하는데 그걸 받는 게 되게 힘듭니다. 그래서 플루인 에너지는 이제 세계 1등 ESS 업체인데 거기하고는 계속해서 수주가 늘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는 포윈 에너지라는 회사하고도 글로벌 회사하고도 굉장히 많은 비즈니스가 늘고 있고, 작년 4분기 매출 기준으로 보면요, ESS 매출 비중이 52%를 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회사는 ESS 업체로 밸류를 줄 수가 있어요. 아, 그렇군요. 지금 그렇다면 그 에너지 저장 장치 거기서도 화재에 대한 위험성은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보통 에너지하고 하면 네네, 우리가 전기차 자꾸 화재 이거 네네. 생각 그리고 하면 그냥 순식간에 불이 네. 번지니까 좀 그렇죠. 위험하다는 생각도 드는데 네. 그러한 것들에 영향을 끼치는 건가요? 그런 케이스나 이게? 거기에 그러니까 특정 셀에서 불이 나면요, 네. 옆으로 안 옮겨가게 여기 다 탈 때까지 그 격벽 같은 게 버텨줘야 됩니다. 그게 이제 플레인 베리어라는 건데요. 이제 그런 거는 이제 뭐 이 회사가 하는 건 아니지만 다 같이 관련돼서 하는 거고, 사실 그런 플레인 베리어 쪽에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는 국내 엠바이오니아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네. 그 회사가 이제 그 아라미드 섬유 쪽에서 이런 것들을 도레이 첨단 소재하고 협력을 해서 뭐 그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뭐 어떻게 보면 그런 회사도 수혜가 될 수 있겠네요. 아, 네. 그렇군요. 네. 근데 이제까지 그 발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SSD 컨트롤러 네네. 이거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네네. 또 그와 관련해서 공모가 논란이 네. 있었던 파두. 네. 파두가 여기 상당한 기술력을 가지고 네네. 있다. 그래서 뭐 하는데 네네. 일각에서는 또 그런 의견도 있어요. 이
파드의 그 SSD 컨트롤러 같은 경우는 일반 데이터 센터용이지 AI 이 데이터 센터용이 아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떠돌아다니니까 되게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네. 이거 정리 좀 한번 해주시죠. 일단 데이터 센터용 SSD는 일반 우리 PC에 쓰는 SSD보다 성능이 되게 높아야 됩니다. 네. 왜냐하면 데이터 센터는 한번 장착을 하면 끄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전기를 안 끕니다. 얘가 수명 다할 때까지 계속 돌아가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컴퓨터는 껐다 켰다 하잖아요. 그래서 데이터 센터는 그만큼 성능이, 스펙이 되게 중요하고요. 그런 것들에 SSD의 컨트롤러 IC 기술은 굉장히 난이도가 있는 건 맞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것도 사실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는 프로세서하고 D램이 중요하지 낸드 플래시는 사실 상대적으로 좀 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서버라는 거는 CPU 두 개에다가 D램을 잔뜩 갖다 놓고 SSD를 갖다 놓고 여기 데이터를 갖다 놓고 여기서 내가 원하는 정보를 빨리 찾아주는 데 초점을 맞추는 건데, 지금 우리 이야기는 AI 서버는 데이터를 갖다 놓고 막 이런 게 아니라 찾는 게 아니라 생성하는 데 초점을 맞추기 그렇죠. 때문에 그런 프로세서하고 D램이 더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상대적으로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앞으로 AI 데이터 센터가 증가한다, 막 네. 이러한 것들이 앞으로 펼쳐질 수밖에 없는 미래가 있다 네. 하더라도 네. 기존의 SSD 컨트롤러가 여기에 적용되기는 그 연관성 적용됐는데 기존에는 이만큼 적용됐는데 서버에다가 이제는 요만큼만 적용돼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양으로 보면 AI 데이터 센터가 가격이 비싼 거지. 일반 데이터 센터에 비해서 한 20배 비싸잖아요. 네네. 가격이 비싼데 그 가격 비싼 데에는 프로세서하고 D램이 중요한 거지. 낸드는 사실 그렇게, 낸드는 사실 양이 많아져야 좋아지는 건데 그런 부분에서는 좀 피해를 보는 거죠. 그러니까 네. 크게 관련해서 수혜를 네네. 받는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낸드가 수혜를 보려면 무조건 온 디바이스 AI가 되어야 돼요. 온 디바이스. 네, 그래야 낸드에다가 이 기본 프로그램을 저장해 놓잖아요, 로컬에다가. 근데 온 디바이스 AI도 지금 우리 앞에 네. 펼쳐져 있는 하나의 미래잖아요. 네네. 계속 그렇게 갈 수밖에 없고. 네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또 역시 SSD 컨트롤러 자체도 그쪽 방면으로 해서 계속 증가될 수밖에 없는 비전이 좀 펼쳐져 있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네, 근데 이제 당장 가시성이 없잖아요. 이게 언제 될지. 오기는 오는데 우리 메타버스처럼 안 올 수도 있는 거고. 네, 이게 아직까지는 서버는 인프라는 확실하게 뭔가 보이는 건데 온디바이스 AI는 올 거긴 한데 킬러 풀이 나오면 될 거야 이런 건데 킬러 풀이 뭔지도 모르고 아직까지 불확실한 게 많은 거죠. 그러니까 이 SSD 컨트롤러 이쪽 사업 관련해서는 결국 이 온디바이스 AI에서 어떤 가시적인 성과들이 나오느냐, 그리고 또 로드맵이 펼쳐지느냐, 여기에 달려 있다고 봐야겠군요. 앞으로의 네, 미래는. 맞습니다.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삼성전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죠. 삼성전자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면은 자꾸 안 좋은 얘기만 한다, 그래서 너무 폄하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네네. 또 오해하시는 분도 있는데, 이제 우리가 팩트 기반으로 좀 네네. 다루다 보니까 삼성전자에서 지금 부각될 수 있는 장점들이 없었던 것뿐인데 맞습니다. 지금은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네네. 일단 사실 그 우리가 업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랑 주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는 조금 다르다고 봐요. 그러니까 제가 삼성전자가 지금 현재 산업적으로는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지만 주가적으로는 저는 기회가 많다라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거든요. 왜냐하면 사실 주식이라는 거는 실적 곱하기 기대감인데 기대감이 낮아져 있으면 오히려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기회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동안 삼성전자에 대해서 이제 그런 뷰를 보였던 건데 삼성이 그래도 조금 이제 좋아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단 뭐 HBM 쪽도 일단 최근에 AMD 쪽에 퀄 테스트를 받아서 이제 납품이 되는 것 같고요. 이제 뭐 우리가 기대했던 엔비디아 향은 아니긴 하지만 조만간 이제 엔비디아 쪽도 뭔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희망을 좀 이제 주는 거죠. 근데 뭐 나오는 뉴스들 보면은 뭐 수율이 10% 20%만 이거밖에 네. 안 된다, 이런 네. 이런 뉴스도 있어가지고 헷갈려요. 맞습니다. 일단은 저도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뭐 또 한편으로는 이제 수율이 조금씩 개선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일단 엔비디아 쪽의 스펙을 맞추기는 좀 당장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엔비디아 자체가 GPU에서 열이 되게 많이 나는 그 칩이고 그리고 이제 GPU 자체도 열이 많이 나오는데 HBM에서도 열이 많이 나오면 쓸 수가 없거든요. 근데 지금 열적인 성능으로 보면 SK 하이닉스 칩이 제일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이제 HBM을 만드는 공법의 차이 때문인데요. 이제 매스 리플로우 몰디드 언더필이라고 해서 MR 모프라는 기술을 도입을 하면 이게 열 성능이 좋아져요. 왜냐하면 네. 그 고분자 폴리머를 쓰기 때문에 열 방출을 잘 해주는 거고요. 삼성전자나 마이크론이 쓰는 거는 칩 하나하나마다 그
그 NCF라는 논 컨덕티브 필름이라는 걸 깔아서 쓰기 때문에 이런 방식은 사실 열 성능은 조금 떨어집니다. 네. 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엔비디아 외에 다른 업체들이 약간 열에 대한 그 스펙을 좀 낮춰주면 쓸 수는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약간 AMD나 이제 다른 쪽에서 이제 뭔가 그 납품 효과가 나오는 거 아니냐, 아니면 뭐 열에 대한 것들을 뭐 두께를 낮춰서 뭔가 해결을 했든지 뭐 이런 뭐 이슈들이 있을 수도 있죠. 네. 하여튼 요즘 뭐 삼성전자 레가시 쪽과 메모리 반도체 쪽에서 지금 뭐 이 흑자가 나기 시작했다. 네네. 그리고 그 규모도 좀 생각보다 크고 네네. 이래서 이제 점점 그 재고도 점점 줄고 있다고 하고 네네, 맞습니다. 이런 뉴스들이 나오면서 좀 기대감을 갖게 하는데 지금 오늘 말씀하실 핵심은 이 낸드와 관련해서인 것 같아요. 네네, 낸드 맞습니다. 이 어떤 상황인 겁니까? 사실 낸드 플래시 쪽에서는 디램하고 달리 플레이어들이 되게 많아요. 낸드 그 디램 같은 경우는 사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마이크론 3개 업체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예전에 막 치킨 게임 하면서 나머지 업체들 막 수십 개 업체들 다 날려버렸잖아요. 그 치킨 게임을 하면서. 근데 낸드 플래시는 지금 뭐 좀비들이 많습니다. 아, 그래요?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는 이제 좀비들이 많은데 그게 대표적으로 키옥시아 같은 업체라고 보실 수 있죠. 일본의 이제 도시바 원래 메모리에서 분사된 키옥시아 같은 경우인데 키옥시아는 사실 그렇게 지금 제품이나 이제 생산성 면에서는 사실 퇴출돼야지 맞는 거예요. 예전 같으면. 근데 요즘에는 각국 정부가 자국의 반도체 기업을 망하게 놔둘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네. 완전히 네. 그 미래의 어떤 핵심 소재 쌀이라고 표현할 정도였으니까 네네, 맞습니다. 산업에. 요즘에는 뭐 산업의 총알 미사일이라고 하죠. 아, 뭐 이제 전쟁 시대니까. 전쟁이니까 네, 그만큼 이제 중요하기 때문에 자국 반도체 기업을 망하게 둘 수 있는 나라는 전 세계 어디도 없고요. 그런데 이제 죽지 않게 살려는 주는데요. 또 그렇다고 막 세금으로 베팅을 해주기도 쉽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쨌든 근근 이렇게 이제 살아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기 때문에 낸드 플래시는 디램처럼 돈을 많이 벌기가 쉽지 않은 구조예요. 근데 거의 거기서 특이하게 삼성만 낸드 플래시에서 돈을 많이 버는 회사였습니다. 뭐 다른 회사들이 거의 똔똔 정도로 나오면 삼성은 20-30% 이익이 나오는 구조였는데요. 그건 결국 공정 기술 경쟁력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뭐 또 이게 또 입증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삼성의 시안팹이라고 중국에 이제 팹이 있는데 여기가 삼성의 낸드 플래시 생산의 40%를 담당합니다. 그래서 이게 바이든 정부 들어서 이게 그 규제가 있었잖아요. 칩스법으로 인해서. 그래서 기존에 128단 이상으로 업그레이드를 못하게 되면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는데 우리 정부가 이제 그걸 풀었잖아요. 미국 정부하고. 그러면서 바로 128단에서 원래 176단으로 가야 되거든요. 네. 근데 176단을 건너뛰고 236단으로 바로 점프를 했어요. 아, 그래요? 왜냐면 요거 176단으로 했는데 또 갑자기 트럼프가 들어와서 업그레이드 못하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바로 퀀텀 점프를 해버렸거든요. 그게 이제 좀 가시적인 효과가 나오는 것 같고, 그래서 236단으로 공정 전환이 많이 되고 있고, 그 덕분에 또 이제 시한팹 가동률이 빠르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35에서 40% 정도 감산을 하고 있었거든요. 불과 4분기, 작년 4분기만 해도. 근데 이번에 확인된 게 70% 수준의 가동률을 회복했다라 하고 있고, 근데 지금 다른 회사들, SK 하이닉스나 키옥시아나 마이크론 같은 회사들은 그렇게 가동률을 빨리 올리고 있지 못합니다. 삼성만 그런. 이유는 뭐예요? 일단 공정 경쟁력에서 그렇습니다. 아, 그러니까 지금 네. 236단 확 퀀텀 점프한 게 먹혔다는 거죠? 그것도 그렇고 이제 비트당 생산 단가가 삼성이 다른 회사보다 한 20% 쌉니다. 아, 그러니까 더 싸게 만들어요. 더 잘 만들기 때문에 삼성이 요즘에 뭐 파운드리에서도 뭐 TSMC한테 뭐 엄청 밀리고 디램에서는 특히 HBM에서는 SK 하이닉스한테 밀리고 하는데 낸드에서는 그래도 아직까지는 삼성이 기술은 탑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좀 이제 긍정적으로 효과가 나타나고 있고 지금 이제 시안에서 한 월 20만 장 정도 웨이퍼를 생산할 수 있는데 요게 이제 테크 마이그레이션을 하면서 생산량이 조금 줄어든 것 같긴 합니다. 그래도 이제 삼성이 이런 쪽에서 생산이 늘면서 거기 이제 밑에 있는 소부장 밸류체인 업체들은 좀 수혜를 볼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관련된 소부장이 어떤 것들이죠? 네, 여기 정리해 왔는데요. 포토레지스트 쪽에 이제 KrF에서 브라크립톤 쪽에서 이제 포토레지스트를 공급하는 동진 샘캠이 이제 수혜를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식각액이라고 하죠. 이제 그 습식 식각에 쓰는 이제 에찬트인데 이게 인산계 에찬트입니다. 이게 솔브레인이 이제 수혜를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칩들을 테스트하는 프로브 카드, 웨이퍼 테스트를 하는 그런 쪽에서는 이제 TSE 같은 회사들이 수혜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업체들에다가 재고를 늘려달라고 요청을 했다. 네네, 삼성전자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삼성전자가 지금 양이 계속 좀 증가할 것 같아. 생산량이. 네.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거죠. 비전을 네, 앞으로. 맞습니다. 최근 한 5개월 동안 보면요. 물론 이제 감산을 통해서 가격이 올라간 거긴 하지만 지금 5개월 연속해서 낸드 플래시 가격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삼성 같은 경우는 고객사한테 추가로 20% 인상을 요구를 했습니다. 낸드 가격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충분히 자기들이 공급을 조절하면서 가격을 올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고요. 그걸로 인해서 지금 생산을 늘리겠다. 그래서 이제 지금 공급 업체들 또 자기 밸류 체인 업체들한테 이제 재고를 좀 더 미리 축적해놔라. 우리가 더 많이 사가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 삼성전자가 낸드 쪽에서 지금 부활하고 있다. 네네. 이게 이제 삼성전자에 투자하시는 분들의 이 투자 심리를 어떻게 건드려줄지 이게 좀 관건이긴 한데 네네. 결국 외국인의 손에 달린 것 같기는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동안에 메모리 중에서도 사실 디램하고 낸드 플래시의 온도 차이가 너무 컸거든요. 뭐 디램은 HBM도 있고 그리고 DDR5 같은 그리고 이제 뭐 우리 그 주문형 디램이라고 하는 LLW 같은 쪽에서 워낙 관심이 많았었잖아요. CXL이라는 것도 있었고. 근데 이제 낸드 플래시는 그동안에 뭐 이게 답이 안 보이는 상황이었는데 그래도 뭔가 좀 긍정적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이런 것 때문에 최근에 낸드 플래시 관련된 밸류 체인 업체들이 좀 많이 주가 움직임이 있습니다. 네. 근데 참 말 나온 김에 DDR5는 지금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DDR5는 계속해서 전환율이 빨리 빨라지고 올라가고 있어요. 있고요. 올해 연말까지는 한 40% 침투율까지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 가격 단가가 원래 DDR4에 대비해서 상당히 비쌀 것이다. 네네. 그래서 이게 큰 어떤 영업이익을 가져다 줄 것이다 했지만 재고 문제 때문에 네네. 가격이 잘 못 받는다 이런 이슈가 있었잖아요. 맞습니다. 지금은 어때요? 가격 그러니까 가격 프리미엄은 굉장히 많이 떨어졌어요? 떨어졌어요. 아직도? 네, 많이 떨어지긴 했는데 사실 이제 지금 시장의 모든 관심이 DDR5보다는 HBM 쪽에 많이 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사실 중요한 게 기존의 DDR5용 디램 라인을 HBM으로 지금 전환을 해야 되는 이슈가 있잖아요. 왜냐면 그러면 이제 DDR5 쪽에서 생산할 수 있는 캐파가 줄지 않습니까? 이제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고민이 되는 지점이죠. 특히나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지금 DDR5 쪽 라인을 계속해서 HBM 쪽으로 전환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DDR5 쪽 좋아졌을 때 여기서 이제 수혜는 못 누릴 수도 있는 건데 근데 사실 지금 주식 시장의 관심은 DDR5에서 많이 생산한다 이런 것보다는 HBM 쪽에서 더 잘 된다 이런 쪽에 더 많은 밸류를 주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다음 HBM4 관련된 이슈가 또 있네요. 네, 이거 사실 되게 중요한 이슈인데요. 이게 일단 두께, HBM4 두께가 왜 중요하냐, 우리 투자하는데 이런 것까지 알아야 되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요. 사실 우리 눈에는 720 마이크로미터나 775 마이크로미터나 똑같아요. 구별도 안 됩니다.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게 어떻게 표준이 정해지냐에 따라서 그 관련 주가들, HBM 관련 주들의 주가 흐름이 완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왜 그러냐면요. 제덱이라는 데서 원래 그 메모리 설계 표준을 정해요. 설계 표준을 정하는데 기존의 HBM3, 3E 같은 경우는 720 마이크로미터 두께입니다. 그러면 포도 당연히 720 마이크로미터가 돼야겠죠, 원래는. 근데 HBM4 가지고 720 마이크로미터를 도저히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공급 업체들이.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지금 HBM3 같은 경우는 8단입니다. 네. 그러니까 8층 아파트예요. 8층 아파트인데 720이고요. 자, 그러면 HBM3 같은 경우는 12층입니다. 12층인데 두께는 720으로 해야 됩니다. 그럼 어디서 줄여야 되죠? 칩을 얇게 더 얇게 해야 된다. 더 얇게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도 칩을 붙이는데 이게 구겨지는 워페이지라는 이 분량이 엄청나게 심각하거든요. 8층을 하는데도. 이게 삼성전자가 되게 힘들어하는 부분인 거죠? 워페이지는 오히려 삼성이 좀 더 낫습니다. 아, 그래요? 네, 필름을 깔고 붙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워페이지는 좀 나은데 근데 이제 만들어도 여기 발열이 나면 안 되는데 열이 납니다. 아, 네. 만들기는 하는데 네. 부작용이 있군요. 네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만들 때는 오히려 좀 더 덜 구겨지는 효과는 있어요. 왜냐하면 필름 하나 깔고 이렇게 하고 하이닉스는 다 이렇게 대충 붙여놓고 푹 담가서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5페이지는 하이닉스가 좀 더 불리한 측면은 있는데요. 근데 만들고 완성품이 성능이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HBM4가 되면 뭐가 문제냐면 기존에 HBM3가 12단이라고 했잖아요. 네. 그러면
HBM4는 16단이 됩니다. 그러면 기존에 쓰던 HBM3보다 두 배가 높죠. 근데 두께는 절반이 돼야 됩니다. 칩당 두께. 그렇죠. 네, 칩당 두께가 절반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하려면 중간에 그 칩하고 연결할 때 마이크로 범프라는 걸 써요. 우리 뭐 먼지처럼 눈에 안 보이는 정도예요. 근데 그 높이도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이크로 범퍼를 아주 작게 만들면 한 12 마이크로미터 정도의 두께가 되거든요. 근데 12 마이크로미터 두께를 열 몇 개를 써야 되잖아요. 어쨌든 그렇죠. 16개 층을 연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까지 줄여야 됩니다. 그래서 범프 리스를 해야 되는데 범프 리스를 하려면 결국 칩하고 칩을 다이렉트로 붙이는 게 하이브리드 본딩이라는 기술입니다. 사실 제가 출연해서 HBM4 이거 쉽지 않을 거다라고 제가 그때 설명을 드렸었거든요. 왜 그러냐면 하이브리드 본딩이라는 게 기존 TC 본딩, 그 서멀 컴프레션 본딩 대비해서 장비가 5배 비싸요. 5배 이상 비쌉니다. 네. 그럼 제조 단가 너무 비싸지고 그리고 수율도 낮겠죠. 지금 그렇죠. 높이는 같은데 2배 많은 층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좀 어려운 거고. 그러면 중간에 범프를 없애야 되니까 하이브리드 본딩을 적용해야 되고요. 여기서 더 문제가 뭐냐면요. 인풋, 아웃풋. 그러니까 입출력 단자라고 하죠. 그러니까 건물에 있는 엘리베이터가 기존에는 1024개예요. 근데 이제는 HBM4부터는 2048개로 2배가 늘어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건물 면적을 2배로 늘리면 되겠죠. 그렇죠. 네, 그런데 그게 안 되잖아요. 네. 그러면 건물 면적은 조금 늘리고 그 안에 엘리베이터, 고속 엘리베이터를 훨씬 더 많이 뚫어야 되니까 이것도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 인풋 아웃풋 단자에 대한 스펙은 결정이 안 됐는데 이것도 저는 약간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이번에 775 마이크로미터가 만약에 결정이 되면 수혜를 회사는 한미반도체입니다. 아, 왜요? 한미반도체가 TC 본딩 쪽에서 거의 독점 회사잖아요. 근데 이게 HBM4부터는 하이브리드 본딩으로 넘어가면 그럼 네덜란드 베시라는 회사가 이제 여기는 독점이기 때문에 그러면 본딩의 주도권이 한미에서 HBM 쪽이 베시로 넘어가는구나 이렇게 이제 많이 보는 거죠. 근데 요 이슈가 나오자마자 베시 주가가 빠졌습니다. 네, 하이브리드 본딩 도입이 지연된다라고 해서 그래서 뭐 기존 공법이 27년까지 지속되면 한미반도체는 더 많은 여기서 돈을 벌 수 있게 된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칩하고 칩 붙일 때 그 마이크로 범프를 녹여서 붙이는 리플로우 장비 쪽 네. 그런 쪽에서는 STI라는 회사나 프로텍 같은 회사들 그리고 이제 그 여기 그 건식으로 뭔가 그 찌꺼기 제거해주는 디스컴 장비를 하는 TSK 홀딩스 뭐 이런 회사들이 수혜를 보게 되죠. 그래서 최근에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습니다. 이 이슈 때문에. 네. 그렇군요. 네. 그래도 상당한 기술의 진보네요. 양은 네. 2배인데 사이즈가 증가하는 건 2배가 아니라 네네. 720에서 775니까. 네, 조금 높아지는 거죠. 조금 아주 높아지는. 조금 높아지고 거기 안에 들어가는 밀도는 거의 2배 이상. 네, 층수로는. 네, 야, 정말 치열한 기술 전쟁이네요. 네, 맞습니다. 지금 그 한미 반도체, 네. 한미 반도체와 관련해서 시중에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이 관련된 TC 본딩 이 기술, 네. 그러니까 한미 반도체와 협력을 해야 되는데 삼성전자가 예전에 그 특허 관련해서 한미 반도체와 악연이 좀 있나 봐요. 네. 그래서 한미 반도체가 이번 기회에 삼성전자의 뭐라 그럴까 자기들의 서름을 네네. 그동안 겪었던 서름을 네네. 하지 않겠냐, 그러니까 협력이 쉽지 않을 것이다. 네네. 이런 시각들이 있던데 네. 비즈니스 전쟁터에서 또 모르잖아요. 네네,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정확한 팩트는. 뭐 저도 그 한미 반도체 곽동신 부회장을 뭐 자주 뵙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몇 번 뵀는데 감정으로 비즈니스 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뭐 선대에 이런 안 좋은 일이 있었지만 사실 회사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판단을 하실 정도로 손님이라면 그죠, 네네. 물건 팔죠. 맞습니다. 네. 합리적으로 이제 판단을 하시는 부분인데요. 근데 이제 한미 반도체 입장에서는 사실 공급은 제한적이고 달라는 데 많고 그러면 공급을 하는 데 있어서 제일 우선 고객은 SK 하이닉스잖아요. 그럼 SK 하이닉스한테 먼저 주는 게 맞죠, 원래.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마이크론하고 삼성이 둘 다 달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이제 판단을 해야 되는 거죠. 사업적인 판단을. 마이크론에 먼저 줄 거냐? 그럼 마이크론에 먼저 주면 삼성이 이제 순번이 뒤로 가는 거고, 그렇죠. 삼성에 먼저 주면 이제 마이크론의 순번으로 뒤로 가게 되는 건데, 이제 그런 부분이 있겠죠. 이제 삼성이 우리하고 이렇게 계속해서 지속 가능한 파트너십을 할 회사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약간 의구심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뭐 국가적으로 생각하면 당연히 삼성한테 그렇지. 주는 게 한국 예, 기업에게 주는 게 맞는데 국가적으로 생각하면 맞는 건데 그게 한미 반도체의 회사의 이익 그리고 주주들에 대한 이익으로 생각하면 그게 맞지 않을 수도 있죠. 네, 삼성이 뭐 이렇게 좀 협력하면 척하면서 약간 기술의 노하우만 배우고 다른 일본 회사를 또 쓴다 그러면 한미 반도체 입장에서는 굉장히 뒤통수를 맞는 신뢰를 일단 잃었기 때문에 맞습니다. 일단 뭐 그런 것들이 아무래도 그 영향을 미치겠죠. 네. 그 감정적인 부분이 아니라 그거는 사실 실제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잖아요. 그래서 CEO는 사실 그런 부분들을 판단하고 이제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지금 그렇다면 삼성전자하고 마이크론 이쪽도 이제 앞으로는 그 이 두께의 표준이 이렇게 네네. 좀 상향 조정이 됐을 때 다 합류가 되는 건가요? 그렇죠. 하향 조정돼서 합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네네. 하향 조정. 하향 조정돼서 이게 사이즈가 네네. 커지는 게 네네. 상향이 아니라 네네, 맞습니다. 사이즈가 커지는 네네. 하향 조정.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SK 하이닉스는 750 마이크로비트까지 할 수 있어요. 아, 자기들 그래요? 공법 기술이 좀 더 뛰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하이닉스는 750으로 합시다라고 했고 마이크론하고 삼성이 원래 극렬 반대했다는 이야기 있습니다. 일단 720은 다 반대했고요. 720은 이거 안 된다. 너무 어렵다. 네, 너무 어렵다 이야기했고 SK 하이닉스는 750으로 하자. 그러면 자기 독점이 더 지속이 되는 거고 이제 삼성전자하고 마이크론은 775라고 하자고 해서 된 거고 실제로 지금 HBM이 또 공급 부족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또 엔비디아 칩에 또 수급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산업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775로 결정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 제대액은 어떤 곳입니까? 제대액이 이런 그 표준을 정하는 곳인가요? 맞습니다. 이게 메모리 반도체라는 거는 딱 설계 표준이 있잖아요. 네. 그 표준에 대해서 결정하는 게 제대기인 거고요. 시스템 반도체는 그런 게 없죠. 설계가 다 제각각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런데 예전에는 제덱에서 결정하는 대로 거의 그 설계 스펙이 거의 100% 다 정해졌다 그러면 요즘에는 제덱이 정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거의 그냥 골격 뭐 이런 그 정도고 안으로 들어가서 세부적인 어떤 디테일은 칩 회사마다 달라요. 그래서 HBM이 스페셜티라고 하는 게 그죠. 예전에는 커머디티였기 때문에 제덱에서 딱 정한 대로 그냥 그대로 설계하면 되는 거였어요. 근데 지금은 제덱의 설계 표준과 함께 고객사가 원하는 그 프로토콜을 맞춰줘야 됩니다. 자기들이 뭐 엔비디아가 원하는 열 성능, 뭐 그 열팽창 개수, 뭐 그리고 뭐 그 인터페이스 이런 것들 다 맞춰줘야 되는 거죠. 네, 그렇군요. 그러한 것들을 맞춘다라는 거는 결국 기술력도 뛰어나지만은 그 상대가 무엇을 원하고 또 상대에게 맞춰주고자 하는 서비스 마인드. 맞습니다. 이게 상당히 필요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파운드리 하겠다. 뭐 사실 메모리도 이제 점점 파운드리화 되는 거고요. 지금 파운드리 하겠다고 하는 회사가 인텔하고 삼성전자인데 이 회사들이 이제 서비스 마인드가 서비스 좀 마인드가 있을까? 이거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회의적인 거죠. 왜냐하면 이제까지는 네. 그 쉽게 맞습니다. 장사를 해왔었고 갑의 그렇죠. 입장에서 하다가 맞습니다. 이제 을의 입장에서 그렇죠. 상대에게 비위를 맞춰가면서 그렇죠. 상대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 맞습니다. 그동안에는 내가 잘 만들면 그냥 다 사가는 거였고 이제는 그 고객의 까다로운 요구를 하나하나 맞춰서 정말 이제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전에 어떤 분은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이 삼성 파운드리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파운드리가 분사가 돼가지고 네네. 완전히 그쪽 그 마인드로 무장이 돼야 된다. 저도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돼야지 맞는 거긴 한데 근데 당장은 파운드리가 자생력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돈을 벌어서 자기들이 투자를 하고 이게 선순환이 되는 거거든요. TSMC가 이게 선순환이 되는 이유가 7나노에서 충분히 돈을 벌고 이 번 돈을 가지고 5나노를 투자하고 5나노에서 또 충분한 돈을 벌고 3나노를 투자하고 이런 식으로 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삼성전자는 7나노에서 돈을 못 벌고 5나노를 투자하고 그건 어디서 투자하겠어요? D램에서 돈 벌어서 투자하는 거고 5나노에서 또 돈을 못 벌고 또 D램에서 돈 벌어서 투자하고 선순환이 아닌 겁니다. 네.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삼성전자의 분발을 저희가 좀 응원을 할 수밖에 없는데 어쨌건 이 HBM4와 관련해서는 지금 드러난 아주 중요한 이슈, 네, 이것으로 인해서 또 수혜를 받게 되는 업체들이 또 STI라든가 한미반도체로 또 집중이 된다는 거, 네, 네. 이것만 기억을 하면 되겠고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좀 이제 투자 기회로 이제 말씀드리자면 제가 이제 지난 출연에서도 말씀드렸는데 HBM이 이제는 그동안은 캐파를 늘리는 쪽만 모든 게 관심이 그렇죠. 있었죠. 그래서 제조 설비, 뭐 한미 반도체 같은 회사들의 제조 설비 쪽에 많은 관심이 있었고요. 뭐 그것도 계속해서 좋아지는 건 맞는데
이제는 수율을 높이는 쪽으로 많은 관심이 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SK 하이닉스가 가장 경쟁력이 제조 경쟁력이 앞섰는데도 불구하고 생산 수율이 70% 정도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래요. 네, 그러면 10개 만들면 3개를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삼성전자나 마이크론은 굉장히 더 심각하겠죠. 뭐 10% 20%라니까 그렇죠. 뭐 말이 안 되죠. 맞습니다. 10개 만들어서 3개 쓰면 성공일 거예요. 그 회사들은. 그러면 앞으로는 이걸 생산 수율을 높이는 쪽으로 하려면 또 검사나 계측이나 테스트 쪽에 많은 투자가 돼야 되고요. 그런 쪽에 이제 관련된 업체들을 또 보는 것도 방법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그런 업체들에 대해서 네네. 한번 공부를 해보죠. 네네. 네. 제가 뭐 소개는 드렸었는데요. 네, 한 번 더 다시 자세하게 업데이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또 주요 IT 이슈들 우리 IT의 신 이용수 대표와 함께 살펴봤고요. 우리 가족분들 투자하실 때 잘 참고하셔서 네, 투자에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좋은 인사이트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